지금 전 세계가 당연하게 믿어온 동아시아의 공식이 한국에서 깨졌습니다. 재난의 첫 48시간 시민은 흩어진다는 상식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 태안 앞바다에서는 달랐습니다. 사고 발생 7일, 정부 지시 영건, 보상 영원, 공식 모집도 없던 상황에서 시민 13,000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IMF 때 금을 내놓은 국민, 코로나 초기 지침보다 먼저 움직인 시민들까지 겹치자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미담이 아닙니다. 왜 위기 앞에서 한국만 시스템보다 사람이 먼저 움직였던 걸까요? 이 장면의 끝에서 한국이 왜 다른지 분명해집니다. 지금 구독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리드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재난 현장을 취재해왔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 뉴올리언스 슈퍼돔에는 수천 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물은 부족했고 오일병 하나를 두고 사람들이 서로 밀쳤습니다. IT 지진 현장에서는 구호물자 트럭이 도착하자마자 약탈당하는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쓰나미 이후 무너진 상점 앞에서 생존자들이 물건을 챙기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장소는 달랐지만 순서는 같았습니다. 재난 발생, 시스템 붕괴, 그리고 처음 48시간 인간은 흩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지시를 기다렸고 누군가는 자기 몫을 챙겼고 대부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수십 번 봤습니다. 그래서 믿게 됐습니다. 이게 인간 본성이라고. 뉴올리언스에서는 경찰관들조차 자기 가족부터 대피시켰습니다. 슈퍼돔 안에서는 사람들이 구호품 배분줄을 세우려 했지만 결국 밀치기로 끝났죠. IT에서는 국제구호팀이 도착하기까지 72시간, 병원 앞에는 부상자가 쌓였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서야 식량 창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렌즈에 담으며 확신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사람은 결국 혼자라는 걸요. 시스템이 있을 때만 질서가 유지된다는 걸요. 그래서 본사에서 새 취재 지시가 왔을 때 기대는 없었습니다. 한국 태안 앞바다. 대형 유조선과 바지선 충돌. 원유 12,000kl 유출. 규모만 보면 한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재난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이미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늦은 대응. 분노한 어민들. 자원봉사라는 이름의 동원. 그리고 결국엔 예산 부족이라는 결론. 20년 동안 늘 그랬으니까요. 제 머릿속엔 이미 완성된 영상이 있었습니다. 검은 기름에 뒤덮인 해변. 망연자실한 어민들의 얼굴. 방제 작업에 동원된 군인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사과하는 관료의 고개 숙인 모습. 저는 이 공식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동료 기자들도 비슷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의 사토료는 말했습니다. 환경 재난은 다 똑같아요. 정부 실패, 시민 분노, 복구 지연.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중국 매체의 천웨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예산 싸움으로 끝나죠. 누가 책임질지 돈은 어디서 나올지.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틀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똑같은 결론을 수십 번 썼으니까요. 2007년 12월 11일. 사고 발생 닷새째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 TV에는 검은 기름으로 뒤덮인 해변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뉴스 자막은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라고 반복했습니다. 화면 속 해변은 완전히 검게 물들어 있었고 갈매기들이 기름 범벅이 된 채 날개를 펄럭였습니다. 저는 카메라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어차피 찍을 장면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차를 타고 태안으로 향했습니다. 130km. 고속도로 위에서 저는 기사 구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도입은 재난의 참상. 중반은 시스템의 실패. 마무리는 시민들의 무력감. 완벽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공식이었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겨울 들판은 황량했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질문 하나를 적었습니다. 정부 대응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속으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재난은 사람을 흩어놓는다. 나는 늘 그 장면만 찍어왔다. 그때까지는요. 태안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공기 전체가 무겁고 끈적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해변으로 걸어갔습니다. 해변은 완전히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모래는 기름에 젖어 검게 반짝였고 파도는 검은 거품을 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갈매기 한 마리가 날개를 펄럭이다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날개가 기름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해변에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건 재난 현장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 시작해놓은 작업장이었습니다. 방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아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들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등산복을, 어떤 이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양동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검은 기름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바위에 묻은 기름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기름 덩어리를 비닐봉지에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뷰파인더로 보던 장면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이 언제였죠? 닷새 전이었습니다. 정부 지시가 내려온 건 언제였을까요? 저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자원봉사 모집 공고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변에는 이미 수백 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바위 틈새의 기름을 긁어내고 있었습니다. 손에 낀 고무장갑은 이미 찢어져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어제요. 정부에서 보낸 겁니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뉴스 보고 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대전이요. 새벽 5시 버스 타고 왔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대전에서 태안까지는 1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누가 요청했습니까? 아무도요. 남자는 다시 바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부산에서 왔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왔다는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뉴스 보고 왔어요. 그냥 와야 할 것 같아서요. 집에 있으면 더 불안해질 것 같아서요. 모두 비슷한 대답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지 못했습니다. 렌즈를 통해 보던 장면이 제가 아는 공식과 맞지 않았습니다. 재난 발생 닷새째. 정부 지시도 없고 공식 모집도 없는 상황.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스스로. 저는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50m, 100m, 200m.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국자로 기름을 퍼냈고, 어떤 이는 수건으로 바위를 닦았고, 어떤 이는 쓰레기 봉투에 기름 덩어리를 담았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가이드로 배정된 김서연을 찾았습니다. 그는 통역 겸 현장 코디네이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김서연은 해변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요. 정부가 부른 겁니까? 아니요. 그럼 누가 불렀습니까? 김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안 불렀어요. 스스로 온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고 난 지 닷새밖에 안 됐습니다. 공식 모집 공고도 없었습니다. 김서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공고 없어도 사람들은 옵니다. 뉴스만 봐도 오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까? 김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부터요. 24시간도 안 돼서 첫 사람들이 왔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4시간 이내에요? 네. 공식 발표도 나오기 전이었어요. 제 손에 들린 노트가 떨렸습니다. 24시간. 정부 지시도, 공식 동원도, 언론 보도조차 제대로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김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20년 동안 저는 그 반대만 봤습니다. 사람들은 지시가 있어야 움직였습니다. 보상이 있어야 손을 뻗었습니다. 카메라가 있어야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지시도 없었습니다. 보상도 없었습니다.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사고 24시간 만에. 저는 다시 해변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공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금. 하지만 처음으로.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풍경이 아니라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김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나 왔습니까? 김서연은 자료를 꺼냈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1만 3천 명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일주일 만에요? 네. 사고 발생 7일째입니다. 1만 3천 명. 사고 발생 일주일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숫자가 말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중에 정부나 회사에서 보낸 사람은 몇 명입니까? 김서연은 자료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체의 6% 정도입니다. 6%. 저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94%는 스스로 온 겁니까? 확실합니까? 숨겨진 동원은 없습니까? 김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이 휴가를 냈어요. 자비로 교통비 내고 자기 도시락 싸왔습니다. 그제서야 불안해졌습니다. 이건 미담이 아니라 제가 알던 재난 공식의 예외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사에 중간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화상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숫자부터 말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만 3천 명이 왔습니다. 자발 참여율 94%입니다. 편집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동원 아닙니까? 확인했습니다. 동원이 아닙니다. 그럼 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참가자들이 돈을 쓰며 왔습니다. 편집장은 화면 너머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명확합니다. 편집장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리드, 당신은 20년 동안 재난을 취재했습니다. 사람들은 지시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파보십시오. 정부 개입이든 언론 압력이든 뭔가 있을 겁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편집장은 제가 해온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았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숫자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김서연을 찾았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습니까? 정부 지원이든 기업 후원이든? 김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정부가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대요. 저는 메모를 멈췄습니다. 정부조차 예상하지 못했다. 그럼 이건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까? 동원이 아니라는 겁니까? 저는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한 무리가 바위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국자를 든 사람, 수건을 든 사람, 봉투를 든 사람. 누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역할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누가 역할을 정해줬습니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요. 보면 알잖아요. 서로 아는 사이입니까? 아니요. 오늘 처음 만났어요. 저는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장갑을 벗고 손을 씻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떠났습니다. 내일 또 올 사람들도 있었고 처음 올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1만 3천 명. 자발 참여율 94%. 휴가. 자비. 도시락. 이 숫자가 이상한 이유는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 빨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부보다 빨랐습니다. 언론보다 빨랐습니다. 시스템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공식에 물음표를 그렸습니다. 뉴올리언스에선 사람들이 구호품을 기다렸습니다. IT에선 누가 책임질지 따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선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사람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노트를 덮지 못했습니다. 이 질문이 제 20년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태안만 특수한 걸까요? 환경재난이라서? 한국이라서? 우연히? 아니면 제가 틀렸던 걸까요? 저는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과거는 어땠나? 다음 날 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태안이 특수 사례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김서연이 자료를 준비해줬습니다. 국립도서관 자료실에서 만났습니다. 찾으시는 게 뭡니까?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태안 이전에 한국에서 대규모 자발적 시민 참여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IMF 때가 있습니다. IMF요? 네. 1998년 외환위기 때입니다. 저는 그 시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전체를 휩쓴 금융위기였죠. 한국도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김서연은 자료를 꺼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입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신문 기사 복사본이었습니다. 1998년 1월 5일자. 헤드라인이 보였습니다. 국민 금모으기 운동 시작. 저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외환위기로 국가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반지, 금목걸이, 결혼반지까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부가 요청했습니까? 김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송사가 먼저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며칠 후 기사였습니다.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참여했습니까? 김서연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351만 가구가 참여했습니다. 저는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351만 가구요? 네. 당시 전체 가구의 약 4분의 1입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67일입니다. 67일. 2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351만 가구가 참여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하루 평균 5만 가구 이상이 금을 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강제성은 없었습니까? 김서연은 자료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없었어요. 전부 자발적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안에서 1만 3천 명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IMF 때는 351만 가구였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김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았으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또 그 말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김서연은 마이크로필름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뉴스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사람들이 금은방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결혼반지를 내놓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내놓으십니까? 여성은 대답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요. 이거라도 보태야죠.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금시계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군대 갔을 때 준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라가 더 급합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이건 태안과 같았습니다. 아니, 더 심했습니다. 태안에서는 사람들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IMF 때는 집에 있던 금을 내놨습니다. 자기 재산을요? 보상도 없이, 강제도 없이. 저는 김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보상받았습니까? 김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받았어요. 그것도 알고 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본사에 이메일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인들은 위기 때 자발적으로 움직인다? 편집장은 믿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일주일 전엔 믿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이메일 대신 메모를 적었습니다. 태안 일주일 1만 3천 명, 자발 참여율 94%. IMF 67일 351만 가구, 강제 0%. 두 사건 사이 간격 10년.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일회성도 아니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일주일 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김서연을 봤습니다. 혹시 더 있습니까? 이런 사례가?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아요. 하지만 이 두 개가 가장 크고 명확합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태안은 환경 재난이었습니다. IMF는 경제 위기였습니다. 종류가 달랐습니다. 시기가 달랐습니다. 방식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지시 없이, 보상 없이 스스로 움직였다는 것. 저는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서울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쇼핑하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 이 사람들이 변했습니까? 아니면 원래 이랬던 겁니까?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IMF 때 금모으기 운동 기억하십니까?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냈습니다. 왜 냈습니까? 기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때 안 내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았어요. 그럼 나도 끝이잖아요. 정부가 요청했습니까? 아니요. 뉴스 보고 그냥 갔어요. 또 그 대답이었습니다. 뉴스 보고 그냥.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재난 현장에서 같은 장면만 봤습니다. 혼란, 이기심, 무력감.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질서, 연대, 행동. 왜일까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과거만의 문제가 아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본사에 보낼 중간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인들은 위기 때마다 자발적으로 움직인다. 편집장은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저는 대신 수집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태안 사진들, IMF 신문 기사들, 참여 숫자들. 객관적 사실만 나열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1시간 후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편집장만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3명이 더 있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의 사토료, 중국 매체의 천웨이, 그리고 프랑스 통신사 기자였습니다. 편집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리드, 당신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351만 가구라는 숫자 확실합니까? 확인했습니다. 공식 기록입니다. 사토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1998년 이야기 아닙니까? 28년 전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저는 대답을 준비했지만 천웨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토 말이 맞아요. 1998년은 인터넷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에요. 사람들이 순진했죠. 지금은 다릅니다.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세대는 자기 이익부터 따집니다. 소셜미디어 세대예요. 보상 없이 움직일 리 없습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막혔습니다. 그들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저도 일주일 전까진 똑같이 생각했으니까요. 사토가 다시 말했습니다. 리드, 당신은 좋은 기자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감정에 휘둘린 것 같아요. 태안은 특수 케이스예요. 환경 재난이고 언론 주목도 많이 받았잖아요. 천웨이가 덧붙였습니다. IMF는 더 오래전 일이고요. 솔직히 지금 젊은 세대에게 그 이야기 해봐야 공감 못해요. 시대가 달라요. 프랑스 기자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엔 정부 개입이 있었을 겁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그런 거 잘하잖아요. 표면적으론 자발적이지만 뒤에서 압력 넣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압력 없었습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참가자들 인터뷰했습니다. 자료 확인했습니다. 사토가 비웃었습니다. 인터뷰요?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카메라 앞에서 강요당했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웨이가 동의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손익을 계산합니다. 뭔가 얻는 게 있었을 거예요. 명예든 세금 감면이든 뭔가. 편집장이 정리했습니다. 리드, 우리 모두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이례적이에요. 현대사회에서 수백만 명이 보상 없이 움직인다?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입을 열려 했지만 편집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도 가능할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들고 사는 세대가 SNS에서 자기 얼굴 올리기. 바쁜 젊은이들이 정말 보상 없이 움직일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태안은 2007년이었습니다. IMF는 1998년이었습니다. 둘 다 과거였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도 바뀌었습니다. 편집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리드, 태안 취재 마무리하고 돌아오십시오. 좋은 휴먼 스토리는 됐습니다. 하지만 이걸 한국인의 특성이라고 일반화하긴 어려워요. 특히 과거 사례로는.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이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멈췄을 때 나는 다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SNS를 하고 자기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위기가 오면 저 사람들이 움직일까요? 2026년에도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태안 2007년 1만 3천 명, IMF 1998년 351만 가구. 둘 다 과거였습니다. 그들 말이 맞았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20년 경력의 기자였습니다. 과거 사례로 현재를 예측할 순 없다. 시대가 다르다. 다른 하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패턴은 명확하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지금도 가능할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봐야 했습니다. 최근 위기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최근 위기 시민 대응.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코로나19.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이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멈췄습니다. 이거였습니다. 가장 최근의 위기. 가장 현대적인 세대가 겪은 위기. 스마트폰 세대가 SNS 세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저는 김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한국 시민 대응 자료 구할 수 있습니까?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가능합니다. 내일 아침에 드릴게요.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가능한지, 아니면 정말 과거의 이야기일 뿐인지.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서연이 호텔 로비로 왔습니다. 손에 두툼한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자료입니다. 저는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통계 자료, 뉴스 기사, 정부 보고서가 빼곡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봐야 합니까? 김서연은 특정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0년 2월부터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시점이에요. 저는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2월 20일. 대구에서 집단 감염 발생.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봉쇄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제 격리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쇄 안 했습니까? 네. 이동 제한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막았습니까? 김서연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움직였어요. 자료에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마스크 착용률 변화였습니다. 2020년 2월 25일 기준. 정부 지침 발표 전. 마스크 착용률이 이미 94%를 넘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부 지침 전이요? 네. 사람들이 뉴스 보고 알아서 썼어요. 저는 다른 자료를 찾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율이었습니다. 권고 발표 전부터 이미 식당 방문이 50% 감소했습니다. 영화관 관객은 70% 줄었습니다. 이것도 지침 전입니까? 네. 정부가 권고하기 전에 이미 시민들이 실천하고 있었어요. 저는 파일을 넘겼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봉쇄령을 내렸지만 마스크 착용률은 60% 이하였습니다. 한국. 봉쇄 없음. 마스크 착용률 94% 이상. 저는 김서연을 봤습니다. 강제가 없었는데 착용률이 더 높았다는 겁니까? 네. 그리고 더 있어요. 김서연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사재기 발생률입니다. 저는 그 자료를 집중해서 봤습니다. 미국 화장지 사재기로 매장 선반 텅 빔. 유럽 식료품 사재기로 배급제 검토. 한국 사재기 발생률 2% 미만. 2%.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맞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김서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었어요. 내가 안 사도 물건은 있을 거라고. 내 앞사람이 다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 세계가 공포에 빠졌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화장지 하나 사려고 새벽부터 줄 선 사람들을 취재했습니다. 런던에서 식료품 때문에 싸우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재기가 없었습니까? 저는 다음 자료를 봤습니다. 폭동 발생 건수였습니다. 미국 봉쇄 반대 시위, 경찰과 충돌. 유럽 백신 의무화 반대 폭동. 한국 대규모 폭동 0건. 0건.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는 말이 되어요. 기록이 그렇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마스크 착용률 94% 이상. 지침 이전부터. 사재기 발생률 2% 미만. 폭동 0건. 이건 태양과 같았습니다. IMF와 같았습니다. 명령 없이 움직였습니다. 강제 없이 실천했습니다. 보상 없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2020년이었습니다. 48년 전도 아니고 28년 전도 아니고 19년 전도 아니었습니다. 겨우 6년 전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세대였습니다. SNS 세대였습니다. 편집장이 말했던 그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움직였습니까? 저는 김서연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자료 조작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서연은 파일 뒤쪽을 펼쳤습니다. 국제기관 검증 자료입니다. WHO, OECD, 존스 홉킨스 대학교. 전부 같은 결론이에요.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모두 일치했습니다. 한국의 방역 성공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 때문이었다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편집장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가능할까요? 답이 나왔습니다. 가능했습니다. 2020년에도, 6년 전에도.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세 개의 사례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태안 2007년 일주일 1만 3천 명, 자발 참여율 94%. IMF 1998년 67일 351만 가구, 강제 0%. 코로나19 2020년 마스크 착용률 94%, 지침 이전부터 사재기 2%, 폭동 0건. 세계의 위기. 세계의 다른 시대. 세계의 다른 종류. 하지만 패턴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번엔 명령도 카메라도 필요 없었다. 정부 지침 전에 이미 마스크를 썼습니다. 봉쇄령 없이 거리를 두었습니다. 감시 없이 실천했습니다. 저는 김서연을 봤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죠? 김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반복된 구조예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본사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응 반복된 자발적 행동 패턴.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미담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구조였습니다. 반복된 구조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습니다. 자료를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태안, IMF, 코로나19. 세 번의 위기. 세 번의 같은 패턴. 저는 호텔 방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보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출근하고 커피를 마시고 스마트폰을 보며 걸어갔습니다. 저 사람들이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움직인 사람들이. 명령 없이, 보상 없이, 카메라 없이.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20년간 제가 취재한 재난 목록이 있었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IT 지진, 인도네시아 쓰나미, 그리스 산불, 이탈리아 지진. 제가 찍은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혼란, 약탈, 대기, 분노. 저는 그걸 재난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 본성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제가 본 건 재난이 아니라 시스템이 없을 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시스템이 없어도 사람들은 움직였습니다. 지시가 없어도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20년 동안 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혼란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왜 질서가 유지되는가를 물어야 했는데,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재난을 기록했다. 하지만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다. 카트리나 때 저는 슈퍼돔의 혼란만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서 이웃끼리 도운 사람들은 찾지 않았습니다. IT에서 저는 약탈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폐허 속에서 서로를 구한 사람들은 취재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저는 군인들이 창고를 지키는 장면만 찍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구호품을 나눈 이야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혼란을 찍기로. 왜냐하면 그게 뉴스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혼란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찍을 수 있는 건 질서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자발적 행동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질문을 틀리게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재난 때 이기적인가? 가 아니라 왜 어떤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하는가? 를 물어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제가 20년 동안 틀렸습니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한 무리의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모두 멈췄습니다. 차가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당연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그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멈춥니다. 단속 카메라가 없어도 신호를 지킵니다. 왜일까요? 벌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였습니다. 내가 안 지키면 다른 사람이 위험하니까였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 이미 패턴이 있었습니다. 저는 김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태안에서 IMF 때, 코로나19 때. 왜 명령 없이 움직입니까? 김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글쎄요. 정확한 답은 저도 모르겠어요. 개인적 생각이라도 좋습니다. 김서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서가 아닐까요? 내가 안 하면 누군가 더 힘들어진다는 걸? 내가 하면 다른 사람도 한다는 걸? 저는 메모했습니다. 신뢰입니까? 신뢰라기보단 경험이요.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우리 부모 세대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안을 경험한 세대가 IMF를 겪은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보여준 겁니까? 위기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저는 전화를 끊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다. 학습된 행동이다. 반복으로 만들어진 구조다. 저는 마침내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집장에게 보내는 최종 보고서였습니다. 제목 한국 재난 취재 종합 보고. 본문. 저는 20년 동안 재난 현장을 취재하며 재난의 본질은 혼란이라고 믿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사람은 흩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취재를 통해 제 전제가 틀렸음을 확인했습니다. 태양기름 유출 2007년 정부 지시 전 시민 1만 3천 명 자발 참여. IMF 금모으기 1998년 강제 0% 351만 가구 참여. 코로나19 2020년 봉쇄 없이 마스크 착용률 94%, 사재기 2%, 폭동 0건. 3번의 위기. 3번의 같은 패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시대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구조입니다. 저는 그동안 재난을 기록했지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혼란만 찾았지 질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건만 쫓았지 사람들의 선택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압니다. 재난의 첫 48시간, 어떤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명령 없이도, 보상 없이도, 카메라 없이도. 이것이 제 최종 보고입니다. 저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평범한 일상 속에 위기 때 발현되는 힘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일주일 후 저는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편집장이 회의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화면에는 사토류와 천회의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편집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리드, 당신 최종 보고서 읽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 사례 모두 확인했습니다. 숫자도 검증했고요. 사토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일본 측 자료와도 일치하더군요. 천회의가 말했습니다. 중국 기록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 한국 대응은
우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한국 사람들은 특별하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하다기보단 다르게 학습했다고 봅니다. 학습이요? 네. 태안을 경험한 세대가 있습니다. IMF를 겪은 세대가 있습니다. 그들이 위기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음 세대에게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 때 청년들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편집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반복으로 만들어진 구조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토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는 적용되지 않는. 저는 대답했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놓쳤던 건 질문 자체였습니다. 왜 혼란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왜 어떤 사회는 질서를 만드는가를 물어야 했습니다. 천웨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가능합니다. 단 반복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 번의 위기를 통해 학습되어야 합니다.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 내용으로 특집 보도 준비하십시오. 제목은? 저는 대답했습니다. 재난의 두 얼굴 혼란이 아닌 질서를 선택한 사람들. 좋습니다. 일주일 안에 완성해 주십시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특집 보도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부터 막혔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재난 현장을 취재하며 재난은 사람을 흩어놓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취재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재난은 사람을 흩어놓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선택이 결과를 만듭니다. 2007년 태안 앞바다에 기름이 쏟아졌을 때 정부 지시가 나오기 전 이미 1만 3천 명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94%가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1998년 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351만 가구가 집에 있던 금을 내놨습니다. 강제는 0%였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졌을 때 한국은 봉쇄 없이 마스크 착용률 94%를 달성했습니다. 사재기는 2%, 폭동은 0건이었습니다. 세 번의 위기, 세 번의 같은 선택.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문화도 아닙니다. 이건 반복으로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위기 때마다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그리고 다시 같은 선택을 합니다. 명령 없이 움직입니다. 보상 없이 참여합니다. 카메라 없이 실천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혼란만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재난의 첫 48시간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남는 사회가 있다는 것을.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입니다. 저는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질문을 바꾸면 답도 바뀝니다. 왜 혼란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질서를 만들 수 있는가? 그 답은 반복 속에 있습니다. 한 번의 위기가 아니라 여러 번의 경험이 사람들을 바꿉니다. 태안이 IMF를 기억하게 했고 IMF가 코로나19 대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만들었고 현재가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건 미담이 아닙니다. 이건 구조입니다. 반복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어느 사회든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야 합니다. 재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선택의 반복이 구조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 구조가 다음 위기를 이겨내는 힘이 된다는 것. 저는 원고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혀있던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재난은 사람을 흩어놓는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대신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재난은 선택을 드러낸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의 뉴욕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봤습니다. 저 사람들도 위기가 오면 선택할 겁니다. 어떤 선택을 반복할지는 그들이 과거에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달려 있을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취재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질문을 갖고 갈 겁니다.
혼란이 아니라 질서를,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미담이 아니다. 반복된 구조다. 지금까지 세계 재난 현장을 20년 넘게 취재해 온 국제 기자가 확인한 한국 사회의 반복된 선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온 행동들이 세계에선 아직도 설명되지 않는 장면이었다는 사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